네, 안녕하세요. 오동긴 나재기의 영화 담당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나재기 나왔고요. 네, 오동진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네. 네, 최승호 PD께서 나오셨는데 네, 네. 최승호 감독님이시죠? 예, 신인 감독입니다. 최승호라고 네. 합니다. 저는 오늘은 그런 층보다는 선배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네, 똑같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영화 팬분들 또 방송에서 우리 또 최승호 선배를 만나셨던 분들이 더욱더 네, 그런 직함보다는 네. 인생의 사회의 진실의 선배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감독님은 좀 약간 뭐 부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 예전부터 이제 스타 PD라는 그런 호칭이 드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셨는데 또 이번에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으로 또 한번 네.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계시죠. 네. 제가 저 방송 비전문 용어 좀 예, 예. 쓰고 싶은데요. 네, 팍팍 쓰세요. 네. 네. 진짜 다국발이 좋으시더라고요. 그거 무슨 뜻인지 좀 전문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하여튼 이런 대시, 아, 예, 예. 이 덤벼드는 이 저 공격력 이런 게 좋다는 건 예. 이제 은어로 다국발이라고 아, 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그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김기춘 뭐 등등. 네. 원세훈 때는 제가 많이 웃으면서 봤어요. 아, 네.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 나오는 내용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10만 원 넘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감독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올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마이크를 괜찮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방송-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방송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방송 같지 않아서. 이 좀 생방송 같은 느낌이 팍 나네요. 예, 예. 그 뉴스타파라는 그 시민들 성원으로 그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제가 MBC에서 해고됐잖아요. 네. 예, 잘리고 난 뒤에 거기 들어가서 제가 취재를 하는데 그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사건. 예.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취재를 한 거죠. 3년 동안 취재를 해서 보니까 아직도 국정원이 수십 년 전과 같은 간첩 조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간첩 조작에도 굉장히 그 관심이 다시 생겨가지고 네. 그 수십 년 전 사건들도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전과 지금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과연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무엇인가? 간첩 조작이라는 측면,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국가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물론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희 영화입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사실은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던 탓에 중간에 잠깐 좀 놓치셨을 것도 같은데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줄기차게 보도가 네. 됐던 네. 왜곡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 유우성 씨 간첩 조작과 그리고 그 동생, 또 여러 가지 어떤 진술상의 뭐 검찰 측에서 봤을 땐 번복이지만 네. 그 진실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네. 비교적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은 영화를 보시면 저 사건이라고 해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끝내 승소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완전히 승리했다 우리가.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진실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 세력들을 일소했다. 이렇게는 아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예전에도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게 있었고 네.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네.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죠. 네. 그 뭐 영화 말미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조청년 뭐 유학생 일본 유학생 예, 예.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뭐 사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주변에 지금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지내고 계신 강영주 센터장도 한 14년 동안 네. 그 투옥됐다가 네. 나오셨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 지금 굉장히 코믹하게 얘기하시지만 자기는 그 당시에 그 가본 데라고는 뉴욕제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외국에 가본 적이 없대요. 네.
뉴욕제가 빵집에서 네.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웃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간첩 단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집권자들이 좋아했어요. 네. 예, 그냥 간첩 사건보다도 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간첩 단 사건을 좋아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간첩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작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렇게 수사진을 초청해가지고 뭐 밥도 주고 뭐 금일봉도 주고 네. 훈장도 주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는 간첩단을 자꾸 만든 겁니다. 김기춘 선생님께서 네. 그 당시에 대공수사국장으로 아마 최장수 대공수사국장 아니었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간첩단 사건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로하신 분이고 그래서 뭐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옵니다만 힘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이어서 살짝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염려하셔서 네. 이 최승호 선배가 예전 자료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네. 아직도 속지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서 건재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벌어지고 있는 이 최순실 네. 사태,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네. 이 사태의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 최순실 그 게이트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뭐 많이 보고 계십니다만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그제 10만 넘었나요? 예. 예. 그 느낌은 아십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관객 수치에 그 하루하루 이렇게 짓게 되는 그걸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요즘 뭐 워낙 우리 배급사에서 네. 수치를 늘 이렇게 SNS로 전달해 오기 때문에 네. 제가 아무래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거 중독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경마식 아무래도 이거- 잘 보진 못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참 개봉이라는 게 신인 감독에게 이렇게 보고 온 일인 줄을 진작에 알았다면 이거를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굉장히 사실 이 뭐랄까 바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최순실 사태로 난리법석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PBS 같은 공영방송이 건전하게 살아있다면 이 작품이 사실 극장으로 유통되는 작품이 아니죠. 사실은 공공방송을 통해서 공공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중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 이 영화가 극장을 통해서 10만 배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 매우 안 좋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거죠? 예. 제 말씀이 맞으면 맞다고 좀 해.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이것은 극장용으로 제가 만든 거지 TV용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제 극장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이 요구하는 네. 뭔가 영화적인 체험을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사실. 네. 그랬던 건데 TV로 만들었다면 이제 좀 다르게 만들었겠죠. 다르게 만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TV로 충분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보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영화를 굳이 만들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TV를 마음껏 제가 보도했다면 이런 사건들이 아마 그렇죠. 생기다가 말았을 거예요. 네. 생기다가. 네. 아마 그런 환경이었다면 네. 그런 그 예컨대 미디어의 자유가 그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서양경이었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이 이렇게 오래 끌지 않겠죠. 네. 조기에 결정되고 이 다큐멘터리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사건도 그렇지만 결국엔 마지막 장면에서 국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멀리 잡아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 너머에 이제 산 너머에 이제 서울시의 반경이 네. 보이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저희 나라에서 뭐 한국이 검찰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들이 많긴 하지만 또 다른 국정원공화국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예. 엔딩 장면은 좀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예, 엔딩은 뭐 저희가 그 굉장히 국정원을 촬영해서 그것을 맨 마지막 장면에 한번 집어넣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든 잘 보이는 지점을 우여곡절 끝에 찾아서 여러 차례 이제 올라가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저는 그 기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봤던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플래시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다 끝나고 그 끝나는 사건이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정리하려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사건을 계속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잖아요. 실시간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런 점들이 사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그 세피니프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제가 봤었는데 그런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만든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강고하게 작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국발 중간에 굉장히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의지가 꺾이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이 다큐멘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벽이 좀 굉장히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장벽으로 느꼈던 게 국정원에서 자살하신 예, 자살하신 분 한준식 씨에 대한 취재.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북한 취재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결국은 아버지 소식을 듣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장면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사실 제일 큰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영화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뭐 유성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다 알려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뭔가 대중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나름대로는. 중간중간에 그 사실은 김기춘 씨를 만나든 원선우 씨를 만나든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정문 앞에 있는 수사관이나 뭐 그 실무자급 국정원 관계자들 있잖아요. 예. 뭐 큰아버지, 예. 큰 삼촌, 뭐 아줌마, 뭐 이런 쪽 인간들이 사실은 더 저 가공할 공포를 지니고 있는 여긴 좀 다국발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근데 뭐 그분들이 더 겁을 내고. 오히려. 네. 그렇죠. 뭐 카메라에 촬영이 되는 상황을 처음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고 저기 방송 매체에서 찍는다는 거는 좀 그동안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네. 지레 이제 국정원은 뭔가 은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뭔가 다가가면 큰일이 날 거고 실제로도 국정원 사람들이 자기네가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많이 보였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합동신문센터 앞에 가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막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나오지만 막 잡아갈 것처럼 그래요. 다 막 내놓으라 그러고 차에 일단 실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취재진도 이제 위협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소가 법원이기도 했고 만약에 그 장소가 국정원이었으면 그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가 법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려운 거야. 그런 게 있는데다가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딱 눈을 부릅뜨고 가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자기네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가고 큰 삼촌은 도망갔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이제 명함 내놓으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느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국정원 요원들한테 이
카메라를 PD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나? 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죠. 국정원 나부랭이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따로 연락을 오거나 뭐. 그래서 연락을 그분들이 삭제하거나. 저를 저기 고소했어요. 네. 음. 왜냐면 명함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큰 삼촌 아줌마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영화에 담진 않았는데 그분들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네. 현재 그냥- 계리 중입니까? 아니 이제 네. 그거 다 시한학교 인사소송으로 이제 저랑 우리 뉴스타파 대표를 1억 5천씩 해서 3억 아하. 내놓으라고 했는데 네. 그게 다 그분들이 졌어요. 아하. 네, 그분들이 졌고 지고 나니까 보통 이제 국정원은 그게 사실상 직원 이름으로 고소를 했지만 국정원은 사실상 국정원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는데 보통 3심까지 가거든요. 네. 그분들이. 포기했군요. 근데 1심에서 포기했어요. 네. 1심 그 판결 보고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음. 그리고 형사 고소한 거는 이제 검찰에서 저를 오라 그랬는데 소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 갔고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검사가 네. 그 능글능글한 검사 있잖아요. 그 네. 결과가 나와야 알죠. 아니, 뭐 뭐 안에서 예. 안에서 뭐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 뭐 이렇게 계속 네. 이렇게 저 사람 이제 변호사 하겠구나. 저렇게 아주 그 의식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듯한 검사. 왜냐 공격적이지 않더라고요. 그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잘 안다는 거죠 미디어를. 아마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분이 착하대요. 또 그 아는 사람들 얘기로는. 네. 예. 그러니까 그 검사 2명 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렇죠. 응대를 해주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어쨌든 대답을 하고. 예, 어쨌든 네. 반대편에 있는 다른 검사는 그분이 아마 더 선배인가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좀 다른 이문성 검사라는 그분한테 네. 질문을 던진 건데 이쪽에 피해버려요. 네. 이렇게 피해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다시 네. 또 그 키 큰 검사 네. 이시훈 검사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조금 그래도 좀 착하다 이런 네. 느낌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은 좋은 성격의 사람이지만 신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조직 내에서 네. 그분들이 검사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양심이나 뭐 개인의 판단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의 판단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조작한 건 이제 계속 끝까지 조작 모드로 계속 가는 거죠.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패소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 예. 거겠죠.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예.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영화 자백을 잘 봤다라 그 응원의 글들이 상당히 많고,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질문이요. 시사회를 열어 돌면서 많은 관객분들과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관객분들이 해주신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약간 너무 소프트한 질문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여러 번 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많이 이제 주변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번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눈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자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좀 너무 안이하게 살아왔구나. 뭔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네.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 이건 약간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지만 댓글 질문입니까? 네, 예, 예. 뉴스타파에서 혹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특종을 준비 중에 있는지 뭐 이런 질문 하십니다. 근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JTBC와 네, 네. 다른 매체들이 워낙 지금 굉장히 뛰어난 보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특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밝히지 않은 그런 사실을 하여튼 또 지금 취재하고 계시다 이거죠. 뭐 어떤 언론이든 아마 이 사태를 두고 뭐 손가락 빨고 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참 이쪽의 전문 용어죠. 네. 오늘 우리 저 필름 포럼이 좀 바쁘군요. 네, 커피도 많이 팔리고 입추여지 없이 이렇게 객석을 메워주신 손님들 때문에 제가 이 영화에 사실은
뭐랄까 이게 참 마음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유성 씨 동생 유가리오 네. 씨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계속 이어져오는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비판하게 됐어요. 유가리오. 또요. 거짓 진술했고 그리고 또 번복했고 그냥 다시 한번 번복했고 뭐 이런 재차 번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심정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 못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정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중간쯤에는 좀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 사건이 조금 더 이렇게 풀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해결의 단초를 좀 먼저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그 오해를 좀 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가려 씨가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대중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그 진실 안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네. 중앙통신문센터라는 곳이 지금은 이름 바꿨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그 북한 저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수용돼 있었던 곳도 그곳입니다. 곳인데 거기는 일단 간첩이라는 의심이 들면은 의심만 가지고 6개월 동안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관혜 씨 같은 경우는 달력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변기에 앉잖아요. 변기에 앉으면 여기까지 네. CCTV 카메라에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치소들 유치장이나 샤워 같은 유치장들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 상태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너 간첩이지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때리고 그 이제 아줌마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잘하면 막 안아주고 이렇게 내가 너의 양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또 때리고 진술을 또 잘못하고 번복하잖아요. 네. 전형적인 심리전이죠. 네,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번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 오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오빠를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이 아닌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다음 날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번복을 하면은 때리는 거거든요. 어제 나를 안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고 했던 사람이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80년대 학원 안정법 시절에 대부분 이제 학적 변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군대 끌려가는 사람들. 그럼 보통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전방에서 보통 페바라고 하고요. 네. DMZ를 못 들어가죠. 네. 페바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정기적인 형태나 부적격적인 형태로 보안소로 끌려가요. 그래서 보안소에 대부분 한 15일 동안 말씀하신 건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달력도 없고 중간에 들어서 때리고 또 나가고 밤만 들어오고 그리고 그 A4 용지가 있는 거죠. 그 당시 16절 뭐라고 하나요? 어쨌든 반성문만 쓰고 계속 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같은 말 쓰고 틀리면 때리고 그것을 이제 군대 생활 3년 동안에 한 6번 정도를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 그 한 5번쯤 갔을 때는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쓰는 것도 맞죠. 빨리 쓰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세뇌시키고 변한다는 것들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가리어라는 그 여성이 나왔을 때 법정에서는 한 번 번복했을 때 더 좀 강인했었으면 하는 마음과 또 한편 너무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이 아마 대중들에게 이 사건의 어떤 진실을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걸 완벽하게 이겨낸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네. 과거 같았으면 그 고문을 견디면서 이겨낸다는 게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길을 택하는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결정이었을 거고 이거 지금 이제 그 6개월의 종합통신문센터 생활도 그거를 견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허위 자백에 대한 전문가 심리학자들인데 심리학자들이 허위 자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국정원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경악을 해요. 경악을 해요. 어떻게 문명
국가에서 그런 신문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신문에서 나온 진술은 진실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사실은 네. 뭐 예컨대 적국의 무슨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시민을 네. 상대로 그런 거. 그리고 뭐 시경 그 당시에는 대공부지나 이런 데서 영화 속에서 항상 얘기하는 굿캅, 배드캅이 있어서 한 사람 때리고 한 사람 밥 주고 역할 분담을 그런 하죠. 것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실제로 다 벌어졌던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 자백이 보여주고 있다. 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국정원장이 이제 그저 국회 정보위원회 가가지고 자기가 조금 뭐 저 개선을 하겠다. 심지어는 뭐 신문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하나 궁금했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떻게 했었을까? 예컨대 이제 원세훈 들이대고 막 김기춘도 들릴 때 이제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참으시는 게 보여요. 이렇게 후 누르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뭐 예컨대 그냥 뭐 일반인이면 당신이 인간이야? 뭐 이런 말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누르는 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예. 이게 실시간 타임으로 계속 쫓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추적의 드라마에서 이것을 이 화자 이야기를 끌고 가는 화자가 사실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이게 이 중간에 리듬을 잃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통제했을까도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만약에 화를 내면은 보는 분들이 그 화를 안 내시니까 네. 제가 화를 내면 제가 더 세 보이잖아요. 김기춘이나 원세훈이라는 두 분이 얼마나 세신 분입니까? 네, 네. 실제로 그 당시 했던 역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뭐 정말 권력을 휘둘렀던 분이고 그분들의 그 힘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사람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감히 거기서 큰 소리를 낸다거나 그분들한테 무슨 공격적으로 했다 할 때는 하면 보는 분들은 제가 더 오바를 하고 더 센 걸로 느껴지고 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질문이 약해지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오랜 구력의 힘이다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참아내면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라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네. 정말 오랜 숙련된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그런 재능과 능력이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예, 뭐 재능과 능력이라기보다는 뭐 오래 했으니까. 네.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그건 좋았어요. 예. 여기 우산 이렇게 어디서 꽃들은 참 좋더라. 네. 호화지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대공에서 제일 센 사람은 그 부인이구만. 네. 네. 왜 그러세요? 네. 네. 그 선배도 거기서 약간 좀 빠지시는 분위기로 예. 다른 분들한테 공격적이었다가 예. 그 장면 이후에 제가 사실은 그 카메라 기자가 이렇게 우산으로 완전히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촬영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를 우산을 위로 이렇게 들쳤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딱 잡혔던 건데 금방 이렇게 다시 내렸어요. 근데 원세훈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치 무슨 프라이버시가 들킨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분이 우산을 안 쓰고 있었으면 그런 웃음을 절대로 안 웃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비웃는 듯한 웃음. 우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그걸 들키니까 네. 이제 이분도 자기는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카메라 기자한테 왜 그렇게 아니 싫다는 사람 놔둬라.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싫다는 사람 놔둬라. 뭐 그렇게 그러니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은 별로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저기 그냥 가시게 놔둬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가시게 그냥 밤낮 뒤에서만 촬영을 하고 네. 촬영했는데 그 장면을 우리 편집자가 보고 그거를 편집을 스틸을 딱 웃는 장면 네. 스틸을 잡아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선한 측면에서 공통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은데 그때 마침 스틸컷을 잡아주더라고요. 네. 스타카트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악마성 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댓글이 또 뭐 올라왔습니다. 예, 뭐 이건 저희는 좀 아는 내용이지만
김기춘 실장을 공항에서 만났을 때 음. 스케줄을 알고 만났느냐 뭐 이런 생각인데 알고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 일본에 그 40년 만에 피해자분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그 취재하러 가다가 가는 길목에 그 가해자가 길목에 있는 게 딱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그 뭐 찌르르 했죠. 정말 등골이 찌르르 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운명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게 참 이 운이 다 했구나.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생기지? 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이 간첩 조작하고 잘 살아온 분들이 운이 다 했나 보다. 그렇게 좀 생각해요. 하여튼 그 장면 너무 뭐랄까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명함을 받을 때까지는 네. 김기춘 씨가 뉴스타파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하여튼 기자라고 하니까 그냥 오랜 자기의 삶의 경력의 그 기자라고 하니까 또는 뭐 어떤 언론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네. 그냥 뭐 웃어주다가 그 얘기 나오는 순간에 그 표정 변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나는 잘 몰라요라고 하는 대답이 얼마나 사실은 그 가식적이고 거짓말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우연히 잡아걸린 장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순간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또 제가 다시 제가 다시 한번 그 다국발을 다시 들이대서 그걸 취재해냈다는 건 정말 뛰어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질문하시는 의도는 이게 다 뭔가 이렇게 기깎기가 딱 맞는 연출의 어떤 그런 뭐 순서였느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가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너무 이제 우연이라 하기에는 기가 막힌 그런 우연이니까. 네.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일단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분량이 굉장히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촬영 분량이 네. 많죠. 오히려 찍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분량이 좀 적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죠. 네. 3년 동안 취재한 거라서 뭐 네. 그거를 다 분량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분량이죠. 시간 분량으로 따지면 네. 굉장한데 처음부터 뭐 사건이 완결되고 난 뒤에 그 사건의 뽑아낸 게 중요한 아니기 때문에. 부분들을 네. 계획해서 찍은 게 아니고 사건을 쭉 따라가면서 계속 취재하면서 찍었으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또 궁금해진 게 그렇다면 예컨대 이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정치적인 의미나 뭐 이후에 여러 가지의 뭐 앞일을 생각해서 드러내지 않은 부분도 있는가? 그건 아닙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 뭐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네. 이우성 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네네. 그 다만 이제 우리 한준식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취재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취재했어요. 따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이제 혹시 한준식 씨 사진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태국에 가서 태국 이민국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이제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탈북자들은. 네.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조사를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간첩이라고 보기 힘든 어떤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취재를 했는데 취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편집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야 이건 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랑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거랑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영화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네. 이게 리듬감 같은 거. 네. 그 한준식 씨의 그 후배 탈북자. 네. 그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왜냐면 하시면서 재밌는 캐릭터. 그러니까 뭐 이쪽 사람들 그러는 것도 자기가 이해한다는 식이어서 네. 그런 뭐 느낌이 저쪽 보이부 출신 같고 좀 예, 탈북자분들이 근데 사실 많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라는 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체제잖아요. 네. 거기에서 또 보이부나 뭐 어디 뭐 북한의 그 인권이라는 거는 뭐 정말 진짜 어려운 곳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당하다가 여기 와서 국정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하면은 그분들이 화도 나긴 나지만 화도 내세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당했는데 여기 와서까지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뭐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쨌거나 거기만 통과하면 자유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종의 통과의례.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오히려 이제 사실 간첩 조작 사건이 막 벌어지고 이게 사실 탈북자 인권 문제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조사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민주주의 국가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민주주의 국가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탈북자들은 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수가 좋으면 지원금 받고 정착한 사람이 있고요. 재수가 없으면 간첩을 엮이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 시기에 따라서 자기네들 성과가 별로 없으면 엮어내는 거고, 뭐가 있으면 그냥 풀어주는 거고, 이런 트렌드인 거죠. 그게 지금의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고, 네. 이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탈북자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생각해요. 집합명사로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구체적 사건과 구체적인 어떤 자연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특히 북가 탈북하기까지의 경위가 아니라 네. 들어와서 여기서 남한사회에서 겪게 되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가를 이 영화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피부로 체감케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백을 보신 이후에 그 탈북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이야기 하다가 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 그 선배 죽은 자살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제 숨기고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국정원에서 나올 때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뭐 각서도 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국정원 탈북자라는 사람들한테는 국정원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무서운 존재죠. 존재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국정원에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역시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구워가면서 소주를 마셔야 뭐 진짜 얘기가 나오고 있어. 뭐 미국 양꼬치 많이 먹었어요. 자, 뭐 질문이 또 들어온 거 같네요. 뭐 계속 보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최성호 감독님인데 네. 이건 아닌데요. 네. 뭐 자꾸 댓글 보면서 빙긋이 웃어가지고 이거는 혼자서만 재밌는 거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요새 태블릿 PC가 얼마나 유명해진 줄 알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말을 더듬고. 네. 그 안에 난 뭐가 있는지 정말 보고 싶네요. 네. 오동긴 선배님은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는 분이신데 이 영화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어떤 영화인께서 네, 그 잘못된 질문이고요. 저는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만 네. 이렇게 자백 같은 다큐멘터리가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난 30-40년간의 한국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막 이렇게 그 각성제처럼 막 머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죠. 네, 그 사람의 마음을 공명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한편이 영화 한 편이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이 난리가 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저 서울시청 광장에 뭐 몇십만 명을 모아서 세상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은 좀 이런 지 오래입니다. 뭐 선배도 그 점이 좀 큰 차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 이 뉴스로만 방송을 하다가 그 힘의 한계를 느껴서 택한 게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상을 좀 한번 바꿔보려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영화라는 매체는 시간성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거지 한 방에 영향을 주는 매체는 아닌 것 같더라고. 더군다나 다큐멘터리는 지금 10만이잖아요. 네. 10만 정도 봐서는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도달률은 한 500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화가 10만 그렇죠. 명의 다큐멘터리 관객이 영화가 있는 거. 10만에 도달했다는 자체가 일단 좀 기념비적인 네, 수치이죠. 그리고 자백이 갖고 있는 이
무게감을 생각하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영화를 올리버 스톤이 만약에 먼저 봤다면 그 에드워드 스노든의 그 시티즌 4를 극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거보다는 요게 더 많이 들었을까? 올리버 스톤한테 진짜 일찌감치 전화를 할 걸 그랬나.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좀 보기는 좀 오래전에 봤지만 네. 지난 5월에 봤죠. 네, 전주에서. 전주에서 이제 또 돌이켜 보건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모르는 사회의 메커니즘, 사회를 작동시키는 어떤 구조에 네. 대한 구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온 국민이 느끼는 게 이제 저희가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던 어떤 메커니즘에서 권력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작은 메커니즘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상하게 어둡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질은 비선인 거죠. 이 사회에 그 그림자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 그림자 세력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금 억압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투명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시스템,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민주주의에 맞는 이념에 맞는 어떤 시스템이 또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같은 현직 기자가 잘하면 퇴직 기자가 할 말은 없지만 네. 지금 그 현직 기자가 불러준 네. 제가 초청받은 네. 최초의 지금 방송,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저 절대로 다른 데서는 영상으로 하는 TV에서는 저를 초청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팟캐스트는 제가 초청을 좀 여쭤보려다가 말았던 거 네. 완장을 사실 큰 완장을 좀 띄신 거잖아요. MBC라는 그 완장을 띄시고. 예, 과거에.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근데 PD 수첩 때 그 취재를 다니셨던 때와 네. 지금 이제 뉴스타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명함을 가지고 이제 취재 활동을 하실 때 그 약간의 그 정서적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신 느낌 같은 것들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뉴스타파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하죠. 공무원들이나 아하. 어디야 뭐 이런 공무원들이. 예. 무시도 많이 하고 인터뷰 못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하죠. 옛날에 이제 PD수첩에서 제가 네. 취재할 때는 PD수첩을 상대로 인터뷰 거절하고 거절하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네, 네. 감수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하죠.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 같으신 분도 네. 저희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뭐 여러 차례 해도 끝까지 인터뷰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끝 좀 보이시죠? 뭐 그렇게 실명 몇 명 더 거론하셔도 됩니다. 뭐 나경원. 뭐 삼성도 인터뷰 안 하고 우리하고. 네. KBS가 삼성에 전화했으면 그렇게 그랬을려나? 근데 하여튼 인터뷰를 안 해요. 나오셔서 뉴스타파 만드시고 어쨌든 뭔가 변화를 지금 그 동력을 만들고 계시는데 언론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져서 나오신 겁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동력을 계속 만드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언론이 완전히 그냥 다 망가져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뉴스타파가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 선배들이 그래도 여기 뭐 KBS 그만두고 온 기자들도 있고 해직당에서 온 기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이제 현직에 있는 기자들이 자기네가 충분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배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네. 품도록 해주는 그런 게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직 기자가 별로 이렇게 말이 없네요. 말하려고 하면 운동가님께서 네, 퇴직 기자가 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MBC PD 수첩에서 네. 좀 많은 성과를 남기셨고 사실 그래서 MBC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째, 뭐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가장 큰 활약을 하는 게 JTBC고 네. JTBC의 보도부문 사장이 네. 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손석희 대표가 JTBC가 때 좀 서운한 듯한 그런 느낌의 글을 트위터에 남기셨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떠신지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 손 선배 가신다는 얘기를 미리 들었는데 저는 사실 잘 가시라는 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섭섭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종편이니까 네. 종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마 가셔서 분명히 이제 좋게 잘 바꿔보고 싶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 아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네. 근데 저는 이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질투는 안 나시죠? 선배인데 뭐 내가 뭐 질투라기보다 약간 아시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신 그 많이 배우죠. 네.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클로징 멘트에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에드워드 무로가 생각나고요. 요즘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월드 콘크리트야 완전히. 네, 저는 질투가 나더라고요. 네. 왜요? 아니 저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사람이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한 뭐 15... 질투라고 하면 그렇지 뭐 내가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라는 정도. 그렇죠. 근데 뭐 그 부럽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저도 질투가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영화 한 방으로 네. 거의 같은 반전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텔게이트가 열려가지고 빨리 열심히 취재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제가 영화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맨날 가서 관객과의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그게 더 사실 좀 차이가 있는 뭐랄까 그 또 다른 어떤 그 성과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 같은 분은 어쨌든 저 카메라로 대면을 하잖아요, 다중을. 네. 근데 직접 만나시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요즘의 사회적 문제를 같이 짧은 시간이라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평론가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리고요. 네. 좀 죄송합니다. 계속할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리 꼬고 있었는데. 추가 좀 네. 해도 되죠? 네. 네. 저 항상 네. 우리 저 현직 기자, 나재기 기자는 방송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아 예. 네, 첫 번째 아니, 원래 질문. 준비돼 네. 있어요. 첫 번째 준비를 질문. 하는 게 아니라 준비돼 있어요. 네. 준비돼 있는 네. 그런 따로 표현. 준비 안 해요. 뭐 네. 지금 대통령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가요? 네. 하시죠. 네. 두 번째 질문. 아니 뭐 아까 연장선상에서 MBC 관련돼 가지고요. 어쨌든 마이크 가까이. 네 요즘 보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 드시나요? MBC 보도는 뭐 엉망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 씨 건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사과가 좀 며칠 전에 한 사과는 사실 문제가 많은 사과잖아요. 네. 그냥 뭐 연설문 좀 다듬는 정도의 역할을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의견 수렴하는 정도 차원에서 맡겼을 뿐이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기밀 내용까지 가고 네. 어마어마한 국가 대사를 최순실 씨가 농단하고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과문 발표하고 바로 그날 뉴스데스크 내용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과를 하고 뭔가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하면서 마치 그 대통령의 사과가 대단히 그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처럼 그것을 포장한 보도를 청와대 출입기자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이게 거의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순장조약 이런 네.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지금 정권과 같이가 완전히 그냥 정권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네.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관제 보도죠. 네. 주어진 정말, 보도에 순종적인 보도를. 정말 상상하기 힘든 지금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 질문에 파생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이제 어쨌든 그 극복을 하고 좋은 사회가 오고 조금이라도 더 그다음에 이제 언론 환경이 개선이 되면 복귀하실 겁니까?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해고 무효 네. 판결도 고등법원까지 나왔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 아마 해고 무효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 해고한 사람들도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지금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것이 네.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네. 저한테 뭐 기회가 주어지면 가서 어쨌든 네. 뭐 방송을 다시 추스리고 한국 역할을 해야겠죠. 할리우드 장르 영화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어떤 예컨대 큰 도시의 대학 교수였다가 뭐 무슨 일 때문에 어디 시골에 고등학교 선생이었다가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인공이 아이들과 함께 남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해피엔딩을 정리하는 게 장르 영화의 공식인데. 그래서 저는 아니 이제 그거는 뭐 뉴스타파라는 언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인데 네. 공영방송 제가 이제 몸담았던 네. MBC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네. 한 같은 것도 굉장히 크다고 중요하죠. 봐요. 네. 그 해결해야 될 네. 그 부분이죠, 분명하게. 네. 자, 세 번째 질문. 이거는 아까 좀 키워드식으로 여쭤보려다가 계속 놓쳐가지고 네. 어쨌든 뭐 아까도 질문이 좀 있었지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한번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네.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생각 좀 드시는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버라이어티 토크쇼라고 하면 최승호 PD에게 김기춘이란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70년대 이미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정권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상당 부분 거의 뭐 어디 보도를 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최순실 씨의 집에 최순실 씨 소유의 그 집에 네.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권 초기부터 뭔가 정권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그 역할을 기여를 했다. 했다 네. 하는 네.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보는 그런 분이 그리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했던 분이 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도 권력욕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코앞에 있는 그 뭐랄까 사람한테 충성하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어떤 반대 의구표를 받는 그런 정도의 어떤 단견을 가지고 계속 뭔가 일에 대처해 온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밝혀지면 얼마나 지금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하다는 거는 상식을 갖고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주의자라면 기가 차고 정말 바짝 뛸 그런 사태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아마 알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은 뭐 부인을 하는데 TV조선에서 질문을 하니까 부인을 하더라고요. 부인을 하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도 문제 아닌가요? 몰랐으면 이제 굉장히 무능한 건데 그분이 무능한 사람은 전 진짜 아니에요. 무능하신 분은 정말 아닙니다. 나중에 별도의 다큐멘터리 하나. 예, 뭐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찍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이 시간에. 예, 영화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니셨어요? 정말 말씀 나오신 게 8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3달째 거죠? 저분이 지금 네, 저분이 나를 끌고 네, 전국을 전국을. 그 지금까지 그 관객과의 대화 그 DB를 몇 번 하신 것 같으세요? 기억에? 숫자는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배급사에서 혹시 통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많이 하는 거는 투자배급사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한 8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이시고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분도 네. 본인도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사실 관객분들을 만나는 그 경험 자체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롭고 재밌어요.
그분들의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는 것 굉장히 그렇죠.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충분히 느끼겠는 게 만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기운을 느끼고 네.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더 그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만나 뵙는 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관계는 또 없었나요? 그거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좀 나이 드신 분. 네. 네. 정말 예측이 안 가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 전주에서 집일을 하는데 네.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딱 손을 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이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김진태 의원이 네, 네. 자기는 대한민국이 2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네, 네.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2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간첩 무죄 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 2만 명의 간첩에 대해서는 언제 영화를 만드실 거예요? 하면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화 변호인이 나오니까 중앙일보 김진 위원이 그러면 영화인들은 언제나 대화 밥정 영화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거는 네. 제가 그게- 답을 했습니다. 네. 네. 박정 영화가 장사 안 될 것 같아서 안 만들고 것 같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누리당 시의원이셨더라고요. 네. 네. 그 당이 지금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영화를 보고 그런 반응을 내보이시는 게 저는 그 대목에서도 좀 속 시원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국정원이 다시 단말마의 비명처럼 마지막으로 뒤에서 막 작용을 하면서 보수언론들 동원하고 또 거짓 증언 만들고 국회에서 그 소중한 시간에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동원해서 그런 질문 공세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 나쁜 그룹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줘서 그 대목도 굉장히 통쾌했었습니다. 저는 영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영화를 만드시고 나서 아쉬웠던 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런 장면들을 좀 찍어놨으면 또 취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장면들이 좀 제가 영화를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취재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취재 초반기에는 저 자신을 찍어놓은 게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리버스샷. 예, 네. 저 자신을 네. 찍어놓은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저쪽이 이제 대상을 찍었지 인터뷰어만 저를 찍은 게 있고요. 없어요.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저잖아요. 네. 그렇죠. 예, 화자. 제가 이렇게 화자로서 쭉 끌고 가는데 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초기에 그 편집하고 그 텐션을 긴장을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중반 이후에 좀 제가 많이 등장하고 네. 초기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더 많이 알았다면 이거를 이렇게 찍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다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영화적이지 않고 방송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장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반부에 좀 그런 장면들이 그분들이 다들 그래서 저 유성 사건의 그 초반에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네. 조금 어렵다. 조금 영화적으로는 조금 네.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미있는 네. 장면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이제 오프닝 크레딧하고 이제 엔딩 크레딧에 힘을 많이 주거든요. 네. 거기는 막 장치도 많이 넣고 그런 부분은 예산의 한계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측면도 그래도 맨 처음에 재판 음성 나오면서 네, 그렇죠. 네. 그 처음에 오프닝 네. 나름 괜찮지 않나? 좋았어요.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호칭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오랫동안 PD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네. 어떠세요? PD님 아니면 감독님 이런 식의 호칭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좋으신가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감독이라는 호칭은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거북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배급사 네, 직원들이나 네, 네, 네.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근데 이제 이쪽 팀은 또 감독이라는 표현에 이제 호칭에 익숙한 거예요. 네. 불편하지 내가 그걸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그냥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익숙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관객들이 특히 그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네. 감독님이라고 부르거나? 예, 네,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요즘은 감독이 아니라 PD라고 부르면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PD로 돌아가서 네. 그냥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야죠. 자, 이 영화 자백을 만드시고 나는 이것을 얻었다. 무엇을 얻으셨어요? 글쎄요, 그 영화 자백을 만들면서 영화 자백을 통해서 뭐랄까 스토리텔링하는 네. 그 방식에 대해서 네. 좀 더 어떤 깊은 제 나름의 통찰이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긴 프로그램 1시간짜리 뭐 네. 다큐멘터리는 사실 TV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영화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라는 게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하는 장르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겁도 나고 그래요. 네. 제가 이 정도로 막 그 많은 걸 쏟아 넣어야 되는 줄 알았으면은 아마 판단을 다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자백으로 최승호 PD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공고히 얻고 역사적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뭐 역사적 명성이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죠. 아니,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던지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좀 우리 저 영화사 사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걸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쨌든 우리 최성호 그 선배를 모시고 뭐 끌고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해내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또 하나의 숨겨진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영화가 어쨌든 이 정도 되는 스크린에서 개봉된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우리 정상진 엔라인 대표의 네. 공헌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류의 좀 주제를 갖고 있는 다른 작품들도 네. 좀 이렇게 정말 영화적으로 스크린을 좀 많은 스크린에서 네. 상영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12.6 이후에 잠깐 서울에 봄이 왔다가 다시 암흑기로 왔잖아요. 네. 제가 지금 두려운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임전을 이루기 전에 약간의 또 짧은 반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잡혀갈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네. 실제로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자백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랍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찌 됐든 그러니까 제가 또 전문 용어를 쓰면 백도는 하지 않는다. 백도 안 할 것 네. 같은데 하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컨대 뭐 쿠데타나 네. 이제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뭐 늘상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거의 확신하는 이유는 계속 이런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백 같은 영화가 나와서 어쨌든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그렇죠. 네. 계속 얘기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특히 젊은 층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딱 한 방에 볼 수 있는 그런 네. 그 학습 재료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나 봐요. 네. 오늘은 어디 그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 몇백 명이 같이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는 이제 그 조합원들 중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네. 지도부는 좀 나이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신 지 얼마 안 되는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처음에 보러 올 때는 그냥 조합 행사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막 저기 큰 거 없이 왔대요. 왔는데
영화를 막상 보면서 굉장히 막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막 네. 이런다는 거예요. 현대사를 공부하는데 한 뭐 1년, 2년, 3년, 10년 걸릴 거를 영화 한 편이 사실 2시간 안에 가르쳐 주기도 하죠. 아마 그런 효과를 주는 작품이 그런 부분들이 현직 기자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갔죠. 지금. 네, 지금 1시간 넘겼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작품으로 좀 이런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좀 있으신 건가요? 김기춘 말고. 아니 뭐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제보를 지금 많이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보이나 뭐 만약에 한다면 네.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아직 하기가 제가 신인 감독인데 뭐 신인 감독들은 그런 거 하면 욕 먹잖아요. 네. 아니 또 신임 때 많이 또 던져놓고 나중에 이제 그 정말 한 10편쯤 만드시면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지만 지금 막 던지셔도 뭐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다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여기도 사실 조금 더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영화 만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많고 그야말로 페이퍼이기 때문에 이 피사체가 없어. 피사체가. 네. 그렇죠. 소리가 네. 있고. 네. 그래도 저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충족되지 않았어요. 만들고 네. 싶으신 영화가 있다면? 재벌 아, 대한. 재벌 뭐 등등 예. 네. 그때 떨고 있는 사람 많겠군요. 네. 자, 어떻게요? 정리해야 되죠? 네, 그렇죠. 지금 댓글이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요, 댓글들은 이제 뭐 질문보다는 네. 응원하는 댓글. 네, 영화 보고 통쾌했다. 아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이거 보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화를?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요,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한 번 얘기할 거를 주변에 또 한 번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런 이 전달의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영화를 이렇게 홍보하기보다는 공유하려고 예, 예, 예. 공유 경제자. 안 보신 분들이 들어도 충분히 영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런데 이제 느낌으로는 사실은 그 대부분의 어떤 이 영화의 그 미지정 관객들이 아직 그 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느낌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문턱을 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얘기 아니야? 그렇죠. 뭐 회피하고 싶은 얘기 아니야? 어떤 이런 분들은 건데. 무서울까봐 못하는 네.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또 같이 토크하시면 네. 좀 조금 마음을 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백을 보면 정말 이런 이게 진실이라면 좀 네. 진실이가 쳐지고 정말 사회가 미워지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진실들을 또 알고 또 전파를 해야 네.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수가 있고 좀 더 네.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좀 담대하게 이런 영화들을 좀 받아들이고 보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재미는 없나요? 아 재밌었어요. 저 아까 말씀하신 오프닝 장면부터 아주 흥미가 진진했어요. 화면이 안 깔리네. 그래서 장치를 쓰네. 이러면서 그 중간 리듬이 좀 좋았고요. 오히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을 사실 별도의 얘기인데 여기를 응축시켜서 넣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시간 안에 그것을 풀어내는 것에 약간의 부담감을 좀 느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풍부한 예산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뭐 별도의 어떤 얘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저는 사실 좀 늦게 봤지 않습니까 영화를? 5월 달에 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봤는데 사실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이클 무어나 무슨 등등의 이런 다큐멘터리 워낙 익숙해 있는 터라 제가 할리우드식 뭔가 이렇게 오밀조밀한 다큐멘터리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승호 선배님은 딱딱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정자세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흥미로웠고 리듬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마음을 열고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TV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죄송합니다. 현직 기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오늘 아니요. 네. 네. 네, 이제 뭐 네, 정리하시죠. 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글쎄요 어쨌든 하여튼 뭐 이 영화가 저는 아직도 영화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아직 거두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 단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기보다는 특히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반응들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자기네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 그 다음에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걸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보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부모님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힘드는데 그래도 나는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제목이 자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인들을 상대로 자백을 끌어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사실은 늘 동참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도 역시 큰 잘못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내면의 고백을 해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역사 앞에서 올바른 뭔가를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내면의 스스로의 자백, 스스로의 고백을 요구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하면 이제 관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청자 한 5명 떨어졌습니다. 빨리 보고 나시고 이제 끝내시죠. 네, 오늘 19번째 오동진 라섹의 영화답다.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는 토크. 네, 19번째였습니다. 네, 오늘은 최승호 감독님 모셨고요. 오늘 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